안녕하십니까. 도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3월 22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끝으로 제22대 총선의 본선 경쟁이 막이 올랐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전북은 현역 의원 2명이 탈락한 이후에 민주당의 일당 독주 여부와 총선 투표율이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상 처음으로 전북 10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를 등록하면서 여야 대결 구도가 성사됐고요. 또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2명의 전북 인사가 포함되는 등 야권 신당의 돌풍도 총선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슈와 전북 선거구의 경쟁 구도, 후보 공약 등 두 차례에 걸쳐 5곳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선거구의 특징과 조명받지 못했던 후보들의 경쟁력도 면면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이 각 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야당 후보들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분위기인데 일부 후보들은 정권 교체나 정권 심판만 외치고 있는데 지역 발전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죠. 일단 좋은 일자리, 기업 유치, 신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중진 의원이나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많은데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금융중심지 지정이나 대강법, 전북 예산 삭감 등을 얘기하는 후보는 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요.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지역도 인구가 줄어서 일부 지역이 이번에 선거구가 조정되는 등의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인구가 돌아오고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집값이나 전세 사기, 지역 돌봄 그런 것들과 관계되는 정책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합니다. 익산은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에 좀 더 벅차를 가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분에 대한 도전도 중요하지만 기본 현안 해결에도 함께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무조건 당만 생각하는 경향인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이 많이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각 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경규 의원님. 네. 경선은 뜨거웠는데 본선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33명의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과 다음 이틀에 걸쳐서 이제 10개 선거구를 5곳씩 살펴볼 텐데 유권자로서 바라보는 어떤 전북의 선거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글쎄요, 좀 안타까움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검증하고 심판하는 거라고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 지난 4년간 21대 국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해왔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는 국정을 위해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사시 좀 살펴보고 검증하면서 심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이 된 채 공천 결과만 갖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에 보니까는 거의 뭐 치열성이랄지 진정성이랄지 경쟁 구도가 형성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맥 빠진 선거가 되고 있고 이미 뭐 파장 국면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부 언론들이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열을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풀이 딱 죽어 있는 상태고 예. 특히 이제 차점이랄지 3등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맥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뭐 순기능도 많지만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어떤 그런 판단을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예.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대안도 모색하는 그런 선거판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좀 실망이 크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보면 총선은요 민주당 경선 블랙홀이라고 할까요? 항상 민주당의 경선에 쏠림이 있고 그 이후에 본선이 이렇게 뜨겁지 못했던 하지만 이번만큼 이렇게 뜨겁지 않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경선 끝나자마자 이제 전주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다 보니까 나머지 9개의 또 지역구에 대한 관심은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선거는 그 민주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유권자로서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론조사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뭐 여론조사 그 50%라는 것도 예. 이번에 보면 민주당 경선 보면 중앙당 입장에 의해서 막 100% 일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전주울이 그랬죠. 그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요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원이 뭐 많다 한들 그 5% 정도의 쉽게 말하면 열혈 당원들이 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렇죠.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일반인으로 또 전달을 받아서 이중 투표를 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쉽게 말하면 팬덤을 가지고 있는 특수 지지층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선 과정이 다 주도돼 버리고 일반 유권자가 혹시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표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도는 특히 두드러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이 진행되면 이 경선 과정 속에서는 거의 그러한 열혈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토론회가 없기 때문에 예. 후보들이 유불리에 의해서 토론회를 하거나 말거나 안 나가버려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우리 전북저 같은 경우는 현역들이 큰 강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신진 인사들이 없었습니다. 올드보이 빼놓고는 이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이 맥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으로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미 선거는 끝났고 또 특징은 울구 같은 경우도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투표는 남았죠. 이미 뭐 특정 후보가 거의 뭐 나머지 후보들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과거처럼 울구도 어떤 생동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라북도 도민들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투표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버렸고 또 뭐 쉽게 말하면 그들만의 어떤 리그처럼 되었고 이런 과정이 나중에는 투표율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 민주당 공천 과정이 끝나면서 그 국민의힘에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누구도 어떤 경쟁력 있는 관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는 끝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선거는 끝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선거는 끝났다로 마무리를 해주신 김명기 대표님은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김명기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본 선거는 4월 10일 여러분들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 측면에서 여론조사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10개 선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석이 줄어드느냐 마느냐 이걸로 한참 방송해드렸는데 이제 10곳을 유지하게 됐고 그 10곳 속에서 민주당 경선이 끝나자마자 열기가 이제 식은 가운데 전주울 정도의 관심 지역구에 지금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이경규 의원님 10곳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8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들어가서 이제 포문이 열리긴 했는데 예. 어떤 사람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경쟁을 형성하고 있는지 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개 지역구에서 후보 등록을 한 후보들은 모두 33명입니다. 지난 21대 때보다 11명이 늘어나가지고 33명인데 경쟁률은 3.3대 1. 11명 줄어서 33명입니다. 줄어서 예. 전국적으로는 경쟁률이 2.75대 1인데 전라북도는 3.3대 1을 보이고 있고요. 정당별로는 민주당 뭐 다 후보 10곳 다 냈고요. 또 국민의힘이 과거에 인적 자원이 고갈돼 가지고 못 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0곳을 다 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새로운 미래 3명, 자유통일당 2명, 진보당 2명, 녹색정의당, 자유민주당, 한국노민당 각 1명씩 해서 8개 정당이 다 후보를 냈고요. 무소속이 3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주 울 지역은 이제 핫한 지역구이긴 하지만 또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을 해서 5대1 5명이 등록을 해서 역시 그래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장국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끌고 갈 힘이 있는 지역이 전주 울이고 또 선거라는 거는 의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정하지 말고 계속 경쟁 구도를 부추기면서 유권자들께서는 좀 바라보면서 흥미진진하게 또 조언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 관전을 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10개 지역구에 33명인데요. 30, 40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평균 연령은 우리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60.8세. 그리고 여성 후보는 33명 가운데 2명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지역구의 이제 어떤 총선 현황 구도입니다. 김명기 대표님. 여성 청년이 이번에도 역시 여전히 소수에 그치고 말았군요.
네, 항상 그 선거 전에는 여성이나 청년, 소외계층에 대해서 할당이라든지 아니면 기회를 많이 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막상 이렇게 공천 과정이 끝나고 나서 보면 항상 도루묵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여성이나 청년들이 지역구에 그 곧바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거든요. 그런 조건 속에서 당들이 생색내기용으로 청년이나 신인 가산점을 주고는 있지만 그 가산점이라는 게 득표율의 가산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40%대 정도 이상의 어떤 득표율을 갖지 않는 여성이나 신인들은 경쟁 과정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건 생색내기로 그치고 슬그머니 공천 과정이 끝날 때도 되면 언제 여성이나 신인 소외계층을 배려하겠냐나 싶은 정도로 싹 없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예.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 당 같은 경우도 호남 배려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비례대표로 이제 안 되니까 비례 위성정당으로 배려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 보니까 당선권이 없어가지고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우리 전북에서는 이제 조배숙 전 의원이 비례대표에 소위 말하는 당선권에 이제 진입하게 되었는데 예. 그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뭐 더더욱이 그런 어떤 집단적인 힘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청년이나 여성들은 더더욱이 쉽게 말하면 그 진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미리 포기하는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예. 특히 그 현역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건 우리 전라북도 경선에 몇 명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실제 나오기도 어렵고 또 긴 기간 동안에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서 10명의 후보들 가운데서 이제 특징적인 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21대 이제 전북의 정치력 이야기할 때 초재선으로 다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총선전에서 이제 중진에 기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춘석 익산갑의 후보가 김수웅 후보를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올라왔고요. 정동영 후보가 현역인 김성주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자, 현역은 이제 2명의 물갈이가 되면서 중진 귀환으로 이제 귀결이 된 민주당의 열석의 현황인데 이경규 의원님 정치력 좀 많이 강화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된다면? 뭐 선거 초반인데 정치력 강화까지 여러 가지 좀 앞서긴 한데요. 예. 일단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보면은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고 정동영, 이춘석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월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어느 때보다 좀 강력한 정치적인 파워가 형성되는 전라북도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엔 전라북도 정치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현안들이 미적거리고 또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또 뒷전에 밀리고 그런 현상을 지난 4년 내내 봐왔는데 아마 22대 국회부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강이 되면서 전라북도의 어떤 자존심이랄지 또는 대외적인 존재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승을 할 거로 기대를 하지만 역시 그것도 과정상의 그런 역할을 기능을 이분들이 해줘야 되고 또 말씀을 이분들이 10명이 또 말씀을 도민들한테 드린 것처럼 원팀 정신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선거전이랄지 당선되고 첫 그런 미팅에서는 원팀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지난 21대 때도 10명이 모여가지고 원팀 정신을 강조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는 뭐 도당위원장 선거하면서 각자 도생을 하는 걸로 이제 분열이 돼버렸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5선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런 정동영 의원도 있고 또 4선에 곧지 올라서는 이춘석 의원도 있고 해서 막 그런 부분들은 경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책을 하지 않고 잘 이끌어 갈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아직 당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선이 된다면 정동영 후보가 5선이 되고요. 조배수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가 이제 당선권이 있기 때문에 5선이 되고 이춘석 4선 그리고 대부분 3선 재선. 남원 임실 순창 장수의 박희승 후보가 당선되면 이제 초선 유일한 뭐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구도가 돼서 전북의 정치력을 예전처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구한 게 당내에서 어떤 위상, 지도부 그렇죠. 지짐 이것이 큰 일을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일단은 3선 정도 되면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게 맞습니다. 되고 상임위 뭐 숫자도 지금 다 하나
상임위가 커버를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10명밖에 안 되니까요. 예, 그 상임위가 특위 빼고는 16개 상임위가 있는데 우리는 10개밖에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교육이랄지 환경이랄지 복지 이런 문제가 숭숭 뚫려가지고 대응을 못하고 그냥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하나씩 논아가지고 이게 맡아서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상임위원장을 하면은 아마 당내에 어떤 큰 현안도 끌고 가지만 지역의 현안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정동영 의원이 5선이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의 어떤 인프라를 보면은 어떤 통일역 쪽에 좀 보강이 할 것 같고 또 뭐 국회의장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당내에서는 조정석 의원이 지금 5선인데 가장 높은 6선에 곧게 올라선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좀 경쟁을 하게 될 것 예. 같기도 하고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석의 후보를 다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가 만족스러울 정도가 아닌 내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영규 대표님,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10명의 후보들이 비례를 호남에 험지에서 주지 않는다면 전북에서 배제한 상황에 대해서 전원 사퇴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이후에 그래도 당수권 안에 조배수 후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강해서일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는. 예. 뭐 실제 국민의힘 지지를 논하기가 나쁘그럴 정도로 어떤 지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실제 한 자릿수 지지를 돌파하면 성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10명의 모든 곳에 지역구 후보를 냈는데요. 예.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기 총선, 그다음 총선, 지방자치 이런 걸로 쌓이다 보면 어떤 변화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현재는 낸 걸로 만족하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10분의 후보분들이 가장 잘한 일은 투쟁을 통해서 비례대표 한석을 얻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실제 어떤 득표나 이런 걸 보고 경쟁력을 본다면 이번 지역구 선거에서는 큰 어떤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객관적으로 결국은 그 각각의 지역구마다 국민의힘 후보가 있음으로써 뭐 비례 위성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아니면 그 자신들 어떤 각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우리 전북처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한 곳에서는 어떤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10분이 후보로 나오게 되면 집권 여당의 어떤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후에 어떤 선거 속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에 대한 어떤 평가 속에서 각종 그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정부 기구라든지 공공기관에 많이 포진할 수 있는 여건들은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만개발청의 김경환 청장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죠. 자, 이번 선거는요.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지역구도 뽑습니다만 이제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오면서 전국구에 대한 투표가 조금 더 이제 바뀐 부분. 그래서 위성정당으로서 이제 추전이 만들어졌는데, 자, 조국혁신당과 뭐 개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들 또 녹색정의당 또 진보당 소수의 정당들 가운데 새로운 신정당의 출현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상승세.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역구, 전국에서 지역구는 없습니다만 전북에서의 이 지역 전국 정당에 대한 투표의 열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김영규 대표님.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라고 할까요? 이런 태풍의 어떤 눈이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의 그 윤석열 정부의 집권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저는 비판적인 어떤 입장들의 결집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떠나서 1차적으로 지금까지 한 2년여 기간 동안에 그 무기력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부 또 여기에 대해서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강했고 그건 제3지대 정당으로 표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기존 정치권에서 빠져나온 제3지대 정당을 추진했던 지금 현재로 치면 더미래하고 개혁신당인데 합쳐졌었잖아요. 그들이 그 합치는 것도 어색했지만 합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 논의들이 되지 않으면서 바로 한 10일 만에 또 각자 살림을 또 차리면서 분리가 되면서 그들이 제3지대의 어떤 대한 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버렸고 그래서 진짜 많은 국민적 유권자들이 정처가 없었는데 그때 나타난 게 이제 조국
신당, 조국 혁신당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어떤 무기력함, 무능력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명확한 어떤 투쟁이라든지 어떤 접점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뭐죠 명품이라든지 몇 가지 종교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하고 제대로 투쟁을 못했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조국 혁신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조국 혁신당은 조국이 가지고 있는 자체 팬덤에다 더불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모에서부터 시작된 친문에 이르기까지 시작된 쉽게 말하면 일정한 어떤 민주당 내 팬덤들이 있었거든. 그런 팬덤들이 모여서 이룩한 어떤 결집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선거 국면 자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 혁신당이 되면서 일부 중도층들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범야권 진영의 어떤 득표 여론조사로 보면은요 득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 나가면서 현재 그런 선거 영향력이 특히 조국 혁신당이 강한 것이 호남이거든요. 지금 호남에서 강하다는 이야기는 수도권이 호남 유권자에 대고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힘당보다 수도권에서 여론 쪽에서는 앞서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실제 여론일 뿐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시작한 지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또 누가 얼마만큼 실책을 하느냐 실언을 하느냐 잘못된 어떤 발언이나 내용 속에서 충분히 또 오만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된다고 보면 중요한데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이렇게 여론처럼 되려면 결국은 투표율이다. 결국 우리가 투표율을 보통 이야기할 때 그 65%를 보통 마진으로 이야기 65% 넘으면 야권의 대승, 65% 이나면 뭐 여권의 대승. 그래서 60에서 65% 정도 투표율이 나오면 알까 까봐야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투표율의 상승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규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배틀 전국에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철수의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이 조국 현상, 조국 한 사람이 신드롬 바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구도. 아울러서 우리 전북 안에서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지역구 후보를 냈더라면 어떻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지역구의 생각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총선 이후에 하지만 여러 계획은 갖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일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와 안철수 때와 지금의 조국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 우리 지역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신당은 2011년도에 새정치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고 또 성공한 거는 그 호남 측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쪽에 옮겨가지고 현역들이 뒷받 좀 해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조국 신당은 조국 혁신당은 뭐 돌풍을 일으킬 것처럼 20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거는 하여튼 뭐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어하는 중도 성향의 이런 분들의 어떤 결집 현상이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선명성. 민주당이 169석이나 갖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추동시키는 힘이 있지 않냐. 또 결과는 없을지언정 문제 제기는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결집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25%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갈수록 뭐 더 붙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또 바로 견제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석까지 얻을 것인가가 또 하나 관심사인데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46명이니까 예컨대 지금처럼 한 25% 정도 얻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15석 25%면요 11명 2명석까지 얻을 수 있고 또 20%까지 내려간다고 보다면 뭐 8, 9명 정도, 9명 정도가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출신으로는 남원 출신의 강경숙 후보가 11번에 배치가 됐는데 역시 당락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글쎄 조국
대표는 이건 뭐 선거 끝난 후에도 그대로 간다.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갈 준비가 돼 있고 내가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가치 철학을 계속 유지하며 갈 것이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그거 믿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술위원 참여자치 전북 심리연대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총론을 좀 길게 들어봤고요. 10개 지역구를 2개로 나눠서 5곳 이번 주 5곳 다음 주 5곳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주 가불병 익산 갑을 5곳을 살펴보고요. 나머지 5곳 군산 김제 부안 갑을 정읍 고창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완주 진안 무주는 다음 주에 짚어보겠습니다. 김영규 대표님 전주 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윤덕 후보와 더불어서 지금 새로운 미래의 신원식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정무 또 국민의힘 후보가 펼치고 있는 전주 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갑이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도 예. 가장 뭐 큰 변수가 없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어떤 김인덕 의원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민주당의 어떤 경선 경쟁자들도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다 탈당해버리고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단수공천이 일찍이 예. 결정된 곳이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예. 그 무소속의 방수영 후보가 예, 있습니다. 예, 예, 4명의 그래서 후보입니다. 또 신원식 방수영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민주당에 참여했다가 그렇죠. 예. 중간에 다 탈당해서 지금 출마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양정구 후보가 이제 후보가 아니죠?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후보입니다. 후보. 예.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완산갑은 최근 이번까지 하면 과거에 어떤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을 때 김광수 전 의원이죠. 그런 예. 의원들의 어떤 돌풍들이 있었지만 기후에는 어떤 의미로 보면 안정적으로 공천 과정에 튼 저 중앙당의 수석 부총장이라고 해야죠. 뭐 그런 것들을 맡고 이러면서 공천 과정에 있어서 큰 흔들림 없이 일찌감치 김인덕 의원의 어떤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고 이제 본선 속에서도 특별한 번수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뭐 선거 결과가 뭐 특별한 변수들은 없을 것 같은 지역이 전주 갑인 것 같습니다. 전주 갑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우리 전주에서는 저도 거구돼서 지금 뭐 유권자시죠? 한 30년 예. 살고 있어 보니까 아무래도 서민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변화가 적은 어떤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또 지난 선거부터 병 선거구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잖아요. 선거구가 병 선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번에도 인후 3동이 입쪽으로 들어왔고 또 이번에도 인후 1, 2동이 들어와서 그 5만 인구 유권자가 들어와서 겨우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인구 전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20만이 아직 18만, 19만 예. 그 정도 되는 예. 아주 갑을병에서는 가장 작은 지역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촌락들도 많고 이런 지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경재 의원님. 네. 전주 갑은 4명의 후보가 지금 활발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윤덕 의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재선을 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요. 또 운동권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국민의힘은 양정무 랭스필드 그 기업인입니다. 오너인 그리고 원래 고향은 뭐 순창인데 이번에 전주 갑으로 옮겨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전라북도 뭐 재산 등록을 하는 거 보니까 51억을 등록해가지고 가장 높은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신원식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미래의 후보인데요. 행정고시 출신에다가 전라북도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활동하다가 민주당에서 도저히 경선에서 김윤덕 의원과 경쟁이 안 되니까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합류를 한 그런 케이스이고요. 삼성전자 유치를 지금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방수영 후보도 역시 민주당 활동을 하다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대선 때 경기도 지역 유세 담당을 했던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예. 배우 출신이고 완산중학교에다가 전주생명과학고 그다음에 백제예술 전문대학 나와가지고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옛날 운동권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건 상당히 강한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이제 4분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갑 지역이 상당히 좀 낙후되고 뒤떨어진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전주 시랄지 도에서도 전주 갑 지역의 어떤 혜택성, 인센티브적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뒷전에 묻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이 그런 것들을 포크레인을 좀 파가지고 내가 지역 개발을 앞당기겠다. 예컨대 이제
국민 양정무 후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이런 평화동에. 슬로건, 네, 평화동에 이런 걸 내건 것도 이제 그런 방증인데 이런 개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어필해가지고 많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예. 전주갑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전주울 최대 관심 지역구입니다. 자, 5명의 후보가 포진돼 있습니다. 이곳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참 전주를 보면 나머지 9개 지역구도 전주울 같은 그런 경쟁 구도가 왜 펼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전주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물론 이상직 전 의원의 낙마로 인한 재선거가 있었고 또 많은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을 당선시킨 곳이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더욱더 관심이 가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주는 전라북도 10개 선거구 가운데서도 가장 핫한 선거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현역 국회의원이 2명이나 지금 출마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을 인재 영입 케이스로 모셔다가 전주에 공천을 준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다른 2명도 김광준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에 많이 출마한 분인데 우석대학교 교육부처장을 지내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 가치들을 계속 설파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전기현 후보는 이번에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송천동의 어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코로나19의 어떤 부작용이랄지 그런 백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깊이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당히 이색적인 후보로 보여집니다. 이성윤 후보는 민주당, 정은철 후보는 국민의힘, 강성희 후보는 진보당, 그리고 전기엽 후보는 자유민주당, 김광용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전주를 보면요.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사수, 민주당의 이성윤 후보는 탈환, 국민의힘의 정운천 후보는 재탈환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자유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까지 5명. 김영규 대표님. 네,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는 고창 출생입니다. 예. 그리고 전주고등학교 여기까지가 전라북도하고 인연이고 전 다른 인연은 없다고 보고 경희대학교를 대학원 이제 법학 석사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법무부의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고등법원장들을 역임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얼마 전에 징계를 받았다는 거고 이번 그 민주당에서 26번째로 인재 영입인가가 됐죠. 맞습니다. 예. 그 인재 영입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수상한 게 원래 활동을 하다가 인재 영입을 받았어요. 이미 여기 예비부로 등록하고 좀 활동을 하다가 인재 영입이 됐는데 원래 보통 경우는 인재 영입이 돼가지고 입당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좀 수순이 좀 거꾸로 됐었다는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예비 후보를 등록한 상황에서 인재 영입입니까? 아,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건 분명하고요. 그건 분명한데 좀 등록하다가 이제 서울 가서 26번째인가로 6번째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6번 맞습니다. 인재 영입이 됐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정체불명의 어떤 여론조사기관에 의해서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3명. 이성윤 후보하고 최영주 후보하고 우석대 또 김인태 교수죠. 그 3명의 여론조사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한 4-5명 이상이 현역 의원까지 포함해서 양경수 의원까지 포함해서 4-5명이 이상직 의원 사고 이후에 쭉 사고적 활동을 해왔지만 전략선거가 되면서 그 어떤 경선 방식이나 내용이 오락가락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인재 영입 후보가 되고 어떤 법무부에 의한 징계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많은 뉴스로 포커스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1차 경선에서 50% 이상을 얻어서 맞습니다. 공천자로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 현재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분의 어떤 서울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물론 국회의원은 주소를 어디다 둬도 상관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디다 둬도 전국적으로 되고 상관은 없지만 과연 그 지역구 비례대표는 몰라도 저는 그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법조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에 걸맞는 비례나 위성정당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역에는 아무리 제가 찾아보더라도 출생 고등학교 여기 나온 거 외에는 여기하고 연고라는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면 지역구에는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선거구라는 이유만으로 거의 어떤 그
과정 중앙당에서 어떤 내리막임식으로 되면서 예. 공천까지 되는 이런 알겠습니다. 과정들은 앞으로 전북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상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는 뭐 선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떤 전북에 있어서 역할을 앞으로는 해야 한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우천 의원인데 정우천 의원은 그 국민의힘 그 이전에 당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나요? 예, 새누리당입니다. 네, 새누리당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쌍발통이라고 상징되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어쨌든 지역구에서 당선의 기쁨도 맡아서 활동을 했고 그 이전에는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농림부 장관이라는 것도 했고 그러면서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해 와서 현재까지 이랬고 이번에도 비례대표로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좀 그 과거에 정우천 후보도 과거에 가졌던 쌍발통으로서 가졌던 어떤 선명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좀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유권자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금은 좀 이제 활동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선명함 신선함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반영되다 보니까 물론 선거는 앞으로도 뭐 이제 시작했고 앞으로 10일 동안 누가 더 열심히 유권자의 가슴을 파고드느냐 문제는 있지만 현재는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저는 그 이렇게 저녁을 먹다가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분을 뵀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근황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좀 결기가 조금 과거보다는 약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힘 좀 내셔야 돼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근데 했습니다. 토론회를 보면 그 결기는 살아 있는 것을 그래요? 확인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성윤 후보의 어떤 불참 관련해서 강성희 네. 정우천 후보 또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KBS 뭐 터놓고 말합시다도 불참 통보서를 보내왔고 또 심층 토론회도 불참을 했습니다. 여러 번 이제 불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항상 뭐 토론회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예, 이경재 의원님. 그 언론사들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을 묻고 답을 받는 거는 도민들의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기회라고 한다면은 피할 이유가 없죠.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지지율이 조금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같은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토론을 기피하고 물론 이제 법정 토론만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유권자들은 갈증, 정보 갈증이랄지 인물 갈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관심으로 가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알 기회를 주고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후보로서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도 내리고 또 국가 어떤 의제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묻고 답하고 이런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권자한테 풍족한 그런 알 권리 기회를 충족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선거에서 조금 지지율이 높다 해가지고 다 기피하고 다른 명분을 내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글쎄 우리 유권자들이 좀 기억을 해뒀다가 선거일에 투표일에 적어도 나는 어떤 관점에서 투표를 하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 하나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후보들은 좀 감안해가지고 성실히 나와서 자기 견해도 밝히고. 저도 한 말씀. 저는 짧게 좀 깜짝 해주시죠. 놀란 게 이성윤 후보가 기자회견하길래 본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봤더니 뭐 토론에 참석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언론 방송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런 후보자들이 토론회의 깊이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해가지고 영향을 발휘해야만 바뀌지. 이번 이런 문제가 4년 전에도 있었고 8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 개개별로 대응해서는 그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론 전체가 이런 문제는 항상 이런 것은 예측이 되니까 공동기구를 만들었다가 이런 문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후보들이 그나마 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는 강성희 후보는 안 했네요. 뭐 다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 간단하게 하시겠습니다. 강성희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진보당으로서는 최초로 지역구 의원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출마해가지고 그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맞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녹록한 것 같잖아요. 그때는 보궐선거였고 예. 전국적으로 힘이 직결됐다면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는 뭐 1시간 동안 해도 부족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 곳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주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주병으로 가겠습니다. 정동영, 김성주 예비 후보의 리턴 매치에서 정동영 후보가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자, 전주병 참 선거의 특징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이 간단하게 먼저 짚어주시죠. 전주병은 그나마 볼 것 구경거리가 별로 없는 전라북도 선거에서는 항상 긴장의 끈이 그나마 좀씩 가졌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안철수 바람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불었을 때도 국민의당, 예.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을 때도 이 김성주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 이 대결이 있었고 예. 또 그 뒤에 민생당에서도 또 대결이 있었고 이번까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대결을 해오고 있는데요. 정동영 후보와 김성주 전 지금 현재 의원이죠. 예. 의원은 서울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선후배 관계로서 실제 김성주 의원을 정치권으로 입문시킨 게 정동영 전 의원이죠. 예. 의원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대선에 나가게 되고 무소속 출마하고 이러면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었고 그 유명한 독수리 오영재 저 정세균 의장 때 중앙당에서 도의원 공천을이나 시의원 공천을 해버렸죠. 그때 그 독수리 오영재의 핵심 멤버로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고 지금 이제 재선까지 왔었는데 이번에 과정 속에서도 다른 지역구와 다르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에서 상당히 시속 게임들을 많이 벌였고 약간의 정동영 그 당시 예비 후보가 좀 앞서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막상 그 경선을 치르고 나는 과정 속에서 또 올드보이에 대해서 컷오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위기들을 돌파하면서 막상 까놓고 보니까 실제 권리당원에서는 한 뭐 9에서 10% 졌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 뭐 19% 정도 이겨가지고 거의 9에서 10% 정도 이겼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퍼져 있더라. 그런 거 보면 그 우리 전라북도 도민 특히 그 병의 유권자들이 무엇인가 마르게 좀 변화를 원했다. 그것도 힘 있는 변화를 원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성주 의원이 아기자기한 사업들은 잘하고 또 지역구 내에서 청년도 영입해서 하고 여성도 영입해서 하고 그런 정치 실험들은 잘했지만 예. 중앙당에서 이런 데서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다시 올드보이 정동영 후보의 등장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민의힘 전희재, 녹색정의당 유일한 후보인 한병옥 후보의 3파전 대표 공약 몇몇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경기 의원님.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는 사선이면서 뭐 정치 경험이 아주 풍부하죠. 당 대표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능 몇 가지 뭐 다 했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도 지냈고요. 일단 제1호 공약을 보면은요. 표적수사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황현선 후보와 어떤 연대 정책인데요. 가칭, 뭐 노무현, 이재명, 조국 이런 정치인들 표적 수사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는데 그걸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내겠다. 뭐 그런 거 있고요. 또 역세권 개발이랄지 건지산로 개설 문제, 농수산물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동영 후보에 대한 기대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전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좀 추진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전주가 그동안에 뭐 현대와 전통의 조화 속에서 전통만 너무나 그 고서다 보니까 현대적인 측면이 좀 가미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 좀 활발히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전희재 후보는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 나와 있는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고요. 행정고시 출신이면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가 지금 낙후가 돼 있는데 중앙과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주를 100만 광역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전주와 이제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통망 개선 이런 것에 치중을 하겠다. 또 팔복동 공업단지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이 정리를 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예. 한병호 후보는 녹색정의당 후보인데요. 녹색정의당은 뭐 유성정당을 하지 않고 이제 지역구로 지금 승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 같은 건 상당히 좀 이채로운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어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은 소득 불평등의 경우에 병원비 상한제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요. 또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가지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보편적 최저소득 보장과 기본 사회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역시 서민이랄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예. 한병호 후보는 녹색정의당의 전북특별지도의 당 위원장입니다. 그 녹색정의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런 일을 많이 해왔고요. GMB 영어학원 전문 학원 하면서 같이 정치도 같이 하는 그런 겸직 정치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익산으로 갑니다. 익산 갑과 을 먼저 갑 민주당 공천에서 전현직 의원이 격돌하면서 이춘석 후보가 현역인 김승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선거의 관전 포인트, 선거구의 특징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힘 김민서, 진보당 전권희,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까지 모두 4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기 대표님 후보자별 주요 공약 이력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이춘석 의원이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올드보이라고, 올드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전국적으로 보면 올드보이의 어떤 귀환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호칭은 이분은 후보로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을 이렇게 누르고 당선돼 가지고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당시에. 이런 과정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또 그 전에는 이제 국회 사무총장을 또 역임했었죠. 그러니까 익산의 어떤 여론도 과거 4년 전에서는 김수홍 당시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다가 이번에 다시 또 리턴에서는 이제 원위치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도 또한 전라북도 전반적인 정서, 어떤 힘 있는 의원들의 출연 이런 것들을 어떤 바랬던 정서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제 다선 의원이 3선을 겪었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윤정부에 맞서 힘하게 힘차게 싸우겠다,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제2혁신도시 조성 이런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근데 5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그 KTX 증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있었고요. 뭐 그 여타의 마사의 뭐 본사 이전, 뭐 경주마 목재 조성, 뭐 국가 클러스터 2단계 추진 뭐 이런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꼭 지켜봐야 할 내용들이 아닌가 싶고, 진보당의 후보로는 지금 한병호 후보가 나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전주 병이었고요. 지금 익산갑 선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권희 후보입니다. 진보당의. 전권희. 전권희 후보의 공약들 몇 면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익산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당에서 또 전권희 후보가 출마했는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진보당 후보들이 전국에 골고루 이제 후보들을 내면서 출마했고, 그 이전부터 쭉 진보당 활동을 해와서 진보당의 정책위원장, 익산시 지역위원장을 여기만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 엑스포 유치를 공약으로 삼았고요. 익산역 원도심 등의 먹거리 랜드마크 조성, 익산 폐석산 미디어아트 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 여러 공약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후보 새로운 미래에서는 이제 신재영 후보, 젊은 후보죠. 젊은 후보가 20대입니다. 젊은 후보가 나왔고 29이더라고요. 만으로 계산하면 29 정도 되는 건데, 나와서 익산의 어떤 잠재력이 활용되지 못했다. 그 새롭게 젊은 본인이 고쳐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도 익산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공공기관 이전 이런 이야기들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재영 후보는 함열초등학교, 원광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를 말씀을 아까 하셨던가요? 안 했습니다. 저는 김민서 후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바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자, 김민서 후보는 이제 7대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여러 한국 마사회 본사 이전, 경주마 목장 구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등 현안을 공약으로 좀 삼았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익산갑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익산갑은 지금 그 선거 구역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익산갑이 선거구 유권자 수가 미달돼 가지고 익산을에서 익산갑으로 말하자면 끼워주는
그 경계 조정하는 그런 지역이 돼 있어가지고 경계 조정이 돼 있고요. 그건 이제 뭐 공부를 통해서 다 알려질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이 변화라면 변하고 그리고 익산 을 선거구를 보면요. 한명도 의원은 현재 도당 위원장으로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선을 해 왔고요. 또 만약에 된다면 3선의 어떤 고지에 올라서게 되는데 더 역할을 많이 주문받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회사원 출신 문영회 후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은재 목사가 또 그 자유통일당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전가원 목사가 이끄는 강성 기독교 우파 그런 정당인데 또 장경동 목사가 또 대표로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의 후보로 이은재 목사가 후보로 나와 있는 3파전입니다. 예. 자, 한병도 의원이 이제 3선에 도전하고 이미 일찌감치 단수 공천된 익산을 여기에 국민의힘 문용회, 자율통일당 이은재 후보까지 3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익산을 쉽게 이제 한병도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면서 이제 본선 구도가 펼쳐졌는데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김현기 대표님? 익산 한병도 그 후보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한병도 후보 같은 경선 과정에서도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특별한 경쟁자가 없이 무난하게 단수 공천을 받았고 그 이후에 또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새롭게 지금 출마하게 된 분들 신인들 이렇게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한 것들이 없다면 큰 것이 없지 않나.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황세현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이긴 선거 때마다 거론되곤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마는 많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예. 계속 선거 때마다 한 20년 이상 거론되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큰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제 문영희 후보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라북도 전체 지역구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이렇다하게 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주 가불병 그리고 익산 가불까지 5곳을 아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몇면은 여러분 선거니 공부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총선 우리 김영기 대표님의 표현대로 하면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 선거가 되려면 앞으로 후보자들이 어떻게 뛰어야 되고 유권자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경규 의원님 좀 비법을 공개해 주시죠. 일단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 좀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컨대 뭐 실현 가능성 없는 막 공약이랄지 또 감언 이설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또 정치판을 희화화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 후보들은 아무리 그 선거가 그 뭐 파장국면이라 하더라도 자기 어떤 진정성을 좀 알리고 그렇죠.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유권자한테 각인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좀 받아보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계속 선거운동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 유권자들로서는 그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치 언어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큰 어젠다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뭐 유지냐 이런 걸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정 의제랄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의제들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지 이 문제에 예. 천착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건 좀 젊고 좀 생동감 있는 분들을 많이 내서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다음 선거, 뭐 다음 지자체도 있고 다양한 선거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면면들을 보면 막 후보 찾기에 좀 급급했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물론 연령대에 뭐 많은 것이 꼭 거시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후보들이 나왔으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선거라는 건 항상 변수가 있는 거고 기회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을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아직 뭐 그런 굳어져 있는 것처럼 각종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만 선거 남아있는 10일 사이에 어떠한 변수들이 작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8, 90%는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전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의미로 보면 결국은 유권자가 얼마만큼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쨌든 간에 좀 투표장에는 나가서 그렇죠. 자신의 어떤 선택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투표장에 나가시기 전에 4월 5일과 6일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연수위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